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오늘은 돈지사 쌍둥이 탐정의 미스터리 추적 이야기입니다. 시작해볼까요? 5. 도연사에 돌아오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배고파. 미즈키. 오늘 저녁은 뭐야? 부엌에서 준비를 하는 미즈키에게 렌이 거실에 앉아 소리친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내가 제대로 씨를 붙이지 않으면 혼을 냈는데 이 나이의 남자아이는 오히려 그쪽이 더 쑥스러운지 죽어도 미즈키에게 씨를 붙이지 않는다. 미즈키도 전혀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잔소리도 금방 사라졌다. 가지고 온 큰 접시를 탁자에 늘어놓으면서 미즈키는 의미심장하게 눈을 가늘게 뜬다. 오늘의 메인 요리는 돼지고기 피카타 별표와 양파 수프, 채소 샐러드야. 별표 이탈리아 요리로 고기 따위를 얇게 썰어 굽고 소스와 레몬즙, 파슬리를 곁들인 요리. 피카. 뭐라고? 뭐가 그렇게 복잡해? 하지만 맛있어 보이네.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라는 미즈키의 말투에 렌은 고를 냈지만 그래도 접시에 있는 요리를 보고는 실실 웃는다. 큰 접시에 담긴 양배추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피카타는 돼지고기 등심을 감싼 달걀까지 모두 냄새만 맡아도 맛있어 보인다.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나는 탁자 옆에 앉아 바쁘게 부엌과 거실을 오가는 미즈키에게 말을 걸었다. 아주 놀라워. 날마다 요리 실력이 쑥쑥 늘어나니. 양식이어도 괜찮다고 하셔서 훨씬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신부 수업도 되고 내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죠. 수줍어하는 미즈키의 웃음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쩌면 수업의 성과를 발휘할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게 아닐까 하고 상상했다. 대략 반년 전 미즈키가 도연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그녀는 역시 거실 탁자에 요리책을 펴고 한숨을 쉬고 있었다. 화이트보드도 전화도 도어폰의 모니터도 모두 조용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곳이 미즈키의 정위치가 된다. 왜 그래? 미즈키. 그러면 행복이 도망간다. 뒤에서 말을 걸자 미즈키는 돌아보며 슬쩍 웃었다. 이카이 씨는 가끔 할아버지 같은 소리를 해. 여기에는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다. 자각이 있기 때문이다. 직업병. 연하보다는 내 나이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한숨을 쉬면 행복이 도망간다. 는 말은 하면 안 되나? 그래도 할아버지는 너무하다. 미즈키와는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더 부끄러운 건가? 오늘 저녁 반찬을 결정 못해서. 매일 반찬 걱정도 큰일이라고 하던 어머니의 한탄이 이제 이해가 되네. 내 동요를 개의치 않고 미즈키는 다시 요리책을 파고든다. 옆에서 들여다보니 초무침, 무침, 우엉조림 등 밑반찬 종류가 가득하다. 혹시 싶어서 가볍게 얘기했다. 고기를 써도 괜찮아. 그리고 꼭 일본 음식일 필요도 없어. 그 말에 대한 미즈키의 반응이 걸작이었다. 어라. 사찰 음식이 아니어도 돼? 눈을 크게 부라렸기 때문에 나는 웃음을 그칠 수 없었다. 다 먹어. 내가 설마 햄버거나 스테이크, 닭튀김 같은 거 못 먹어봤을 것 같아? 아니, 하지만 그런 건 절 밖에서만 괜찮은 줄 알고 목소리가 기어 들어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미즈키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면 돼. 우리들은 호불호가 없어. 신도들과 함께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자리에서 편식을 하면 안 되니까. 그것만은 나도 쌍둥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훈련했어.
자주 오해를 받는데 적어도 우리 절에서는 식생활만큼은 평범한 가정과 다름이 없다. 땡중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신다. 다른 절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그날도 아버지는 지역 절 주지들의 모임에 나갔는데 모임 장소가 중화요리점이었다. 뭐야? 채소나 두부 같은 거만 되는 줄 알았잖아. 이제까지 했던 고민이 도대체 뭐였나 싶었는지 미즈키는 탁자에 엎드려 버린다. 일본 음식을 잘 만드는 여자는 인기가 많다고 나는 미즈키를 다독였지만 역시 할아버지 같다는 소리만 듣고 대답할 말을 잃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로 미즈키의 요리 레퍼토리가 확실히 늘었다. 일본 음식은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숙달할 수 있는 기술은 한정되어 있다. 그녀는 지금 일식, 양식, 중식을 섭렵하고 있다. 저녁 자리에는 늘 5명이 참여했다. 피카타는 맛있었고 양파 수프도 채소의 소박한 맛이 잘 녹아 있었다. 그것을 일단 먹고 나서 모두가 식후 차를 마시고 있는데 란이 느닷없이 얘기를 꺼냈다. 렌은 실현 같은 거 한 적 있어? 남자 셋이 일제히 차를 내뿜었다. 아버지는 격렬하게 기침을 하고 나는 멍청이 란을 바라보고 렌은 그야말로 당황해 어쩔 줄 모른다. 미즈키만이 태연하게 각자에게 티슈를 건네준다. 뭐야? 느닷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그런 걸 물으면 어떻게 해?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는 렌을 바라보는 미즈키의 눈이 살짝 가늘어지는 것을 나는 알아차린다. 이 녀석, 경험이 없는 건 아니군 하는 눈빛이다. 실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 후로 란이 충분히 시간을 들여 유카리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설명했다. 나는 또 나댔다고 아버지에게 혼나는 게 아닐까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그는 시종일관 관심 없다는 듯 차를 마시고 있었다. 주제가 중학생의 연예인이 끼어들 마음이 없을지도 모른다. 중간부터 렌의 얼굴에 엷은 그늘막이 드리워지는 것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이야기가 끝나자 렌은 그 그림자를 한꺼번에 모아버리듯 어둡고 탁한 한숨을 쉬었다. 참 할 말이 없네. 이카이 형도 란도 진짜 아니라다니까. 기억해 두라고 했지. 절 옆에는 귀신이 산다고. 그리고 이어서 렌이 하는 말을 듣고 나와 라는 모든 의욕을 잃었다. 6. 밤길은 텅 비어 있었다. 그래도 세 번째로 마스다이라 자택에 도착한 때는 밤 8시가 넘어서였다. 법요때와는 달리 갑자기 정원에 차를 댈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근처 길거리에 주차했다. 란과 둘이 담 옆에 서서 인터폰을 누르려다 멈췄다. 왜 그래? 이카이 오빠. 불안스러운 얼굴을 들이대는 란에게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좀 그럴 것 같아. 란, 유카리의 동급생인 척해서 불러내라. 왜 하며 라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조금 겁을 먹은 것처럼도 보인다. 아무리 잘 아는 사이라고 해도 이런 시간에 나이를 이렇게 먹은 남자가 보호자도 없는 곳에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 아무래도 의심을 받을 것 같아. 라는 마스다이라 집안 사람들과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고 오늘도 히라오씨만 봤으니까 유카리 외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라는 보통 절에 있을 때도 방에만 있어서 신자들 앞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굳이 말하자면 도연사의 희귀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와코와 히로미가 란을 보고 알아차릴 가능성은 전무에 가깝다. 인간의 선의를 믿어 의심치 않는 란에게 다른 사람을 속이라는 지시가 얼마나 부담이 클지는 잘 아는 바이다. 그래도 그녀는 가슴에 손을 대고 깊이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등에 손을 대고 부탁해 하며 등을 밀었다. 그리고 나는 가까운 전봇대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란에 가는 손가락이 인터폰 버튼을 누르고 반응이 있기까지 2초 정도가 걸렸다. 너무 빠른 것 같다. 그러나 란에게는 긴 2초였을 것이다. 예. 히로미의 목소리였다. 카메라가 붙어 있지 않은 인터폰이다. 이런 시간에 누구지 하고 의아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무언가 그녀의 목소리를 경직시킬 요인이 있다는 것을 그 한마디로 알아차렸다. 아, 저기, 유카리 씨, 재택 중이신가요? 란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다. 이상할 정도로 떨렸고 재택이라는 단어도 적절치 않았다. 당연히 히로미가 더욱 경계할 게 빤하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예, 저는 유카리 씨의 같은 반 친구입니다. 학교 일로 잠깐 상담할 일이 있어서 좀 만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럴 거였으면 조금 의심을 받더라도 내가 갈 걸 그랬다. 내가 이런 반성을 하고 있을 때 히로미가 의외의 말을 했다. 미안. 그 아이, 낮에 집을 나간 후로 아직까지 안 들어왔어. 친구들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연락은 왔지만. 그러므로 내가 누구든 유카리를 만날 수 없어 모든 걸 내던진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나는 아랫입술을 깨문다. 히로미의 목소리가 경직되어 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인가? 인터폰이 울렸을 때 그녀는 딸이 돌아온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그토록 반응이 빨랐던 것이다.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반응했는데 익숙지 않은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 낙담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밤늦게 죄송했습니다. 상대에게 보이지도 않는데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란은 돌아왔다. 캄캄한 밤의 달빛 아래에서 그녀의 뺨은 더욱 창백해 보였다. 점점 더 유카리 씨가 걱정되네요. 하지만 어떻게 하지? 그녀가 어딜 갔을지 우리가 알 리가? 그런데 란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이카이 오빠, 차를 출발시켜 주세요. 차라니, 지피는 데라도 있어? 렌의 말이 맞는다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나도 엉덩이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바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건다. 란은 늦지 않게 따라와 조수석에 앉는다. 다자이후 덴만구의 참배길까지 멀지 않다. 혹시나 해서 길거리가 아니라 낮에도 이용했던 유료 주차장에 주차한다. 차에서 내리자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달리다시피 한다. 기다려요. 이카이 오빠. 마스다이라 상점까지 수십 미터 남았을 때 란이 내 소매를 잡아 멈췄다. 그녀가 가리킨 앞에 상점에 내려진 셔터에 기대듯 앉은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제게 맡겨주세요.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 먼저 나선 란 때문에 조금 놀랐다. 그러나 충고도 잊지 않았다. 아무쪼록 그 아이를 너무 추궁하지 마라. 가령 렌의 가설을 입증하고 싶더라도 그 아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는 절대 그 수단을 이용해선 안 돼. 목적은 그 아이를 설득하는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라는 란의 말을 나는 믿기로 했다. 란은 천천히 셔터로 다가간다. 그곳에 있는 사람이 알아차리기 전에 나는 옆 상점의 모퉁이에 숨었다. 란은 그림자가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나아가 몸 앞에서 손가락을 끼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에게 말하듯 입을 뗐다. 그렇게 밤 내내 가게를 지킬 셈이야? 누구지? 되묻는 목소리는 틀림없이 유카리 본인이었다.
란이 아까처럼 긴장하지 않은 것은 같은 세대라는 것을 알았거나 아니면 상대를 속일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말투도 자연스럽다. 아직도 교복을 입고 있는 유카리는 확연하게 의아해하고 있는데 라는 상대에게 경계심을 줄 생각은 없다. 그녀가 옆에 쭈그리고 앉아도 유카리는 도망치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늘 낮법요에서 스님을 만났지? 나는 그 집 사람이야. 하지만 피는 섞이지 않았어. 무슨 소리? 갑작스레 시작된 신상 이야기에 유카리는 저도 모르게 되묻는다. 나는 버려진 아이야. 갓난아기 때 절 경내에 버려졌는데 그 절 사람에게 길러졌어. 따뜻한 사람들 사이에서 소중하게 키워졌어. 그래. 대응하기 곤란할 것이다. 처음 대면한 사람에게 듣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 것이다. 중학생은커녕 나도 처리하기 힘들다. 그런데 내가 버려졌을 때 화제가 좀 됐기 때문에 근처 사람들은 모두 내가 버려진 아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날 놀렸지. 물론 나는 버려진 아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역시 슬프고 또 놀림을 받을까봐 학교에 안 간 날도 있었어. 란의 고백에 나는 내 입을 막았다. 몰랐다. 그런 말은 본인은 물론 가족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다. 아마도 그녀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것이다. 집 사람들에게 얘기 안 했어? 따뜻한 사람들이라며? 유카리가 질문한다. 중학생다운 반응이다. 라는 부드러운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내가 절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면 왠지 책망하는 것 같잖아. 당신들이 나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웃 사람들에게 버려진 아이로 살아야 하잖아요. 물론 이건 내 본심이 아니야. 나쁜 사람은 낳아서 버린 부모라는 거 잘 알아. 그래도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받아들일 거야. 따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덧붙인 다음에 라는 일단 침묵했다. 나는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그녀가 아니라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란의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았다. 란은 인간의 선의만 생각한다고 단정했는데 예전에는 란도 순수하게 드러난 강렬한 악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너무나 태평했던 나 자신을 너무나 때려주고 싶었으나 그런 짓을 했다가는 초등학생인 란에게 또 혼날 것이다.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상담할 수 없었구나. 유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납득한 모양이었다. 응. 라는 턱을 잡아당겼다. 그래서 나, 유카리 씨가 아무에게도 상담할 수 없었던 마음을 알 것 같아. 유카리는 드러내놓고 몸을 굳혔다. 이 사람, 나에 대해 뭘 알고 있지? 그러나 란에, 밤 어둠 속에서는 윤곽밖에 보이지 않는 독특한 존재감이, 세속을 초월한 것 같은 기운이, 더 이상의 추궁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소녀는 정말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란이 맞을까? 내가 잘못 짚었다면 미안해, 하고 란은 미리 말했다. 그 말에는 암암리에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인정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부서지기 쉬운 조그만 유리 세공품을 건네주듯 조심스럽게 던진 란의 질문에 유카리는 헉하고 숨을 멈췄다. 여자 선배들이 이 가게를 싫어하지? 7. 그 아이가 실연한 것까지는 맞는데 아마도 그것만이 아닐 거야. 저녁 식사 후에 자리로 의식을 돌린다. 렌의 설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유카리라는 내,
그 남자 선배와 사이좋게 지내게 되면서 맹렬한 반감을 샀어. 왜냐면 그 선배가 이성에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런 걸 알아? 미간을 찌푸린 미즈키에게 렌은 별거 아니라는 듯 대답했다. 당연히 알지. 그게 바로 다이손이니까. 말들이 뇌에 침투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랬을 것이다. 다이손이라면 렌에 반해 전학을 왔다는 이렇게 말한 사람은 나이다. 맞아. 다이손의 성이 오무라야. 그냥 음독을 해서 별표 다이손이야. 별명이지. 별표 일본어에서 한자는 음독과 훈독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읽는다. 훈독은 한자의 본래 발음을 중시하여 읽는 방법이며 음독은 한자어의 뜻에 맞는 고유 일본어 발음에 따라 읽는 것이다. 지나친 우연 같지만 하고 렌이 말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산조에서 왔다고 했잖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산조라는 게 다자이후의 지명이더라고. 다자이후 덴만구의 북쪽에 있대. 중학교가 남쪽이라면 하굣길에 상점에 데려가는 것도 가능하지. 게다가 유칼이라는 애는 중학교 1학년이지. 다이소는 우리와 같은 2학년이니까 선후배 관계가 되지. 게다가 다이소는 지금도 육상부야. 거기까지의 정보를 미리 다 가지고 있다면 렌이 제일 먼저 떠올린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그걸로 유카리가 반감을 샀다는 건? 고개를 갸웃거리는 난을 렌은 날카롭게 쏘아본다. 수많은 여학생이 1학년 때부터 혹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이손과 사귀고 싶어 했어.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온 1학년이 부활동과 자기 집의 특성을 이용해 사이가 좋아졌단 말이지. 다이손을 좋아했던 여자들이 무리를 지어 유카리 씨를 괴롭힌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잖아. 신입생에게 갑자기 튀어나온이라는 말을 쓰는 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지만 나는 잠자코 있었다. 하지만 다이손이 있는 동안에는 표면화되지 않았어. 그런 짓은 다이손이 용서하지 않았을 테니까. 괜히 들켰다가 다이손에게 미움을 받는 것도 싫었을 테니까. 그런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이손은 전학을 가버렸어. 그것을 계기로 유카리 씨에게 저기가 한꺼번에 쏟아진 거지. 다이손이 사라진 적적함이 불에 기름을 부었을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라고 묻는단. 아, 맞다. 그 괴롭힘의 대응이 유카리 씨의 쓰레기 줍기였지. 그러니까 상점 앞에 쓰레기를 뿌려 놓은 거야? 어쩌면 유카리 씨에게 보내는 비속한 말들이 적힌 노트 쪼가리였을지도 모르지. 렌이 묘사한 유치한 아기의, 그 상상에, 라는 금방이라도 질식할 것만 같다. 그 말투로 보건대 렌은 괴롭히는 주인공이 유카리의 여자 선배라는 걸 확신하는 거야? 참지 못하고 내가 끼어들었다. 란에게 바통을 잊게 할 속셈도 있었다. 물론이지. 히라오시 말로는 가게 앞을 지나가던 여학생들이 오무라라고 반말을 했다며. 다이소는 싹싹해서 동급생 이상이라면 친근하게 불러도 뭐라고 할 애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후배까지 그럴 수 있는 애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은 유카리를 찬 것을 놓고 동료의식에서 나온 반대야. 단언할 수 없지만 아마도 그 녀석들이 괴롭히는 실행범일 거야. 상점을 실제로 본 것이 시금석이 되었을 거야. 대화 중에 등장한 짜증난다는 표현은 유카리가 대상이지. 다이소는 여자들에게 짜증난다는 소리를 들을 녀석이 아니거든.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경박한 말투에 히라오가 주의를 주고 싶을 정도였던 소란스러움. 그런 여학생들이 음험한 괴롭힘을 하는 인간상과 겹쳐질 수 있는가?
잘 어울리기는커녕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고 보니 란이 화이트보드를 올려다본다. 히라오 씨가 말했어요. 교복 자수의 이름을 잘 읽을 수 없었다고. 이카이 오빠. 유카리 씨의 자수는 무슨 색이었어요? 나도 화이트보드를 쳐다보고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다. 빨강이야. 교복이 물색이라 아주 눈에 띄어. 학년마다 자수 색깔이 다르지. 히라오 씨가 본 여자들은 파랑이나 하양.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는 색이었어. 그래서 읽기 힘들었던 거지. 렌의 지적에 와. 하며 감탄한 듯 미즈키가 탄성을 발했다. 화이트보드에는 우리들의 예정을 나타내는 빨강, 파랑, 검정의 글자들이 뛰놀고 있었다. 거기에서 자수 색깔까지 추리하는 쌍둥이의 예리함에 혀를 내둘렀다. 유카리에게 저기를 품고 있던 여자는 같은 학년이 아니라 선배였다. 무서웠을 것이다. 아무리 화가 나도 거스를 수 없었다. 중학생에게는 단 1년이라는 차이도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그리고 때로 그 벽이 스스로 덮쳐 누군가를 궁지로 몰거나 혹은 집단으로 누군가를 고립시킨다. 어쨌든 다이손의 전학을 계기로, 즉 2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선배들은 유카리 씨를 괴롭혔어. 표적은 다이손이 여러 번 방문했던 상점이지. 렌은 이야기를 다시 본론으로 끌어간다. 하지만 가게가 열려있을 때는 무슨 짓을 할 수가 없어. 어차피 어른이고 체격도 좋은 히라오 씨가 있으니까. 필연적으로 실행은 가게가 문을 닫는 시간대가 되지. 나는 히라오를 떠올린다. 주의까지 주지 않더라도 패가 된다는 얼굴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자 중학생은 충분히 위압감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누군가 주장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른 아침, 유카리 씨가 미리 참배길에 가서 쓰레기를 주운 게 아닐까? 본인들도 테니스부라서 마찬가지로 아침 훈련이 있으니까 그 가는 길에. 그런데 유카리 씨가 올 때까지 바람이 불어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버린 거지. 그것을 등교 도중인 유카리 씨가 발견한 거고. 아침 7시 반에 등교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이다. 그런데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 더 일찍 참배길에 들리다니. 젊은 에너지가 나쁜 방향으로 기운 순간에 끝 모를 공포를 느꼈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 쓰레기를 치울 사람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여는 사와코 씨일 거야. 어쩌면 쓰레기에 낙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크게 마음이 상할지도 모르지. 그것만은 절대로 피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쓰레기를 주워야만 했고, 그것도 마스다이라 상점 앞만 한 것이 아니라 참배 길 전체에 걸쳐서. 괴롭히는 장본인들은 당연히 유카리 씨의 반응이 궁금하지. 그래서 현장에 지키고 있다가 쓰레기를 줍는 유카리 씨를 목격하지. 그래서 그녀들은 재미있어져서 다음 날도 쓰레기를 또 버렸어. 그것을 또 유카리 씨가 줍고, 버리고 줍고, 버리고 줍고. 매일 이런 일을 되풀이하면서 유카리 씨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집이 상점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안 당했을 텐데, 라고. 우리가 상점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매화가지 떡 같은 걸 팔지 않았다면? 그 말은 그때까지 유카리가 놓인 상황을 동정할 수밖에 없었던 내게 절절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상점은 아니지만 나는 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집이 절이 아니었다면이라고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휴일에 절을 돕느라 친구들과 놀지 못한 적도 있다. 사람의 죽음과 이어지는 불결함의 관념을 깨달은 동급생에게 불결함이 전염되니까 가까이 오지 마 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어째서 나는 절 같은 데서 태어났단 말인가? 좀 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풀 수 없는 질문을 얼마나 수많은 밤 동안 했던가. 그 대신 절에서 태어나길 잘했다고 생각한 적도 적지 않다. 유카리도 그랬을 것이다. 그것은 아주 눈에 보이는 얘가 알려준다. 부활동에서 돌아오는 길에 좋아하는 선배와 함께 할머니가 구운 자랑스러운 매화가지 떡을 먹는다. 그런 경험은 다자 이후 덴만구의 참배길에 상점을 낸 아이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일이다. 모두가 동경하는 오무라와 다른 여자애들이 질투할 만큼 가까운 관계가 된 것도 마쓰다이라 상점이 아주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반동은 컸다. 오무라는 떠나고 괴롭힘의 표적이 된 상점만 남았다. 그런 엄격한 현실을 상상하는 슬픔과 기쁨을 모두 담은 매화가지 떡이 순간적이지만 그녀에게는 지독하게 미웠던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래서 떡을 사와코 씨에게 던진 거야? 던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지. 참고 견디는데 한계가 온 거야, 라고 레는 말한다. 아무에게도 밝히지 못하고 혼자 계속 싸우느라 너무 힘들었던 것이다. 큰일이야, 란이 벌떡 일어났다. 내가 가야 해. 가야 한다고. 마쓰다이라 씨 집에? 얼굴이 어두워진 미즈키에게 라는 곧바로 끄덕였다. 나는 그 가족의 잘못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유카리 씨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겁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에 가는 건 폐만 끼칠 뿐이란께. 엄하게 말리는 아버지에게라는 예전에 보인 적이 없는 맹렬한 기세로 대들었다. 안 돼요.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다시 괴롭힘이 시작된다고요. 알았어. 내가 차를 가지고 올게. 내가 동조하자 다른 사람들은 놀라는 것 같았다. 란이 말하는 책임은 그대로 내게도 해당돼. 사와코 씨와 히로미 씨에게 란의 생각을 전한 사람, 그냥 놔두라고 한 사람은 바로 나니까. 딱 잘라 말하는 나를 이제는 아무도 붙잡지 못했다. 미즈키는 당황하고 아버지는 불쾌한 듯 입을 일그러뜨리고 있고 레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얼른 가버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우리들은 차를 타고 다자이후를 향해 밤길을 서두르게 되었던 것이다. 8. 렌의 말은 억측에 불과했다. 가족에게조차 기대려고 하지 않았던 유카리가 처음 만나는 그것도 완전히 남인 란에게 진실을 밝힐지는 알 수 없었다. 응. 맞아. 그러나 유카리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왜 당신이 거기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 선배들에게 찍혀서. 나이가 비슷한, 그렇지만 같은 학교가 아닌 란이었기 때문에 적절했을 수도 있다. 유카리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그녀에게 란의 신상 이야기는 마중물이 되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오무라 선배가 인기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서로 좋아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선악의 문제가 아니야. 살면서 하는 흔한 실패지. 무릎을 구부리고 무릎에 입을 댄 채 유카리는 말한다. 그 두 팔에 란이 가볍게 손가락을 올리고 물었다. 오무라 씨와 사이가 좋아진 계기가 뭐야? 2개월쯤 전이었나? 부활동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얘기하더라고. 마쓰다이라, 나 이야기 들었어. 너희 집이 덴만구의 매화가지 떡집이라며? 오무라 선배는 같은 육상부라 그 전에도 대화를 나눌 기회는 있었어. 하지만 그때는 선배가 나 개인에게 관심을 가져준 게 기뻐서 괜찮으면 먹으러 가실래요? 하고 권했지. 그리고 사이가 좋아졌어.
초등학교는 같이 다니지 않았어? 란이 묻는다. 절에서 자란 내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300일의 상점을 하는 집 아이라는 것은 학년을 넘어 교내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 덴만구의 북쪽과 300일의 뒤쪽이라면 아마도 초등학교도 같은 학군 안에 있을 것이다. 유카리의 답은 아주 명쾌했다. 오무라 선배,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전학을 왔어. 그랬구나. 초등학교 때부터 여자들이 오무라를 좋아했을 거라는 렌의 추측은 빗나가 버렸다. 물론 오무라의 인품 때문이겠지만 입학 당시 뉴페이스라는 것도 인기에 박차를 가했을 것이다. 마침 지금 그가 렌이 말한 대로 전학생붐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마 선배가 전학을 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다자 이후에 1년도 못 있다니. 유카리는 한탄했다. 부모가 극단적인 전근족일지도 모르고 가정 사정까지는 알 길이 없다. 그래도 짧다. 생각건대 오무라의 전학이 주위에 준 충격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괴롭힘을 시작한 당사자들도 역시 유카리에게 분풀이를 하며 갈 곳 없는 쓸쓸함을 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고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짓이다. 공감하는 듯 응응하며 고개를 끄덕이던 란이 부드럽게 유카리에게 묻는다. 오무라 씨와 사귀었어? 우리들 만난 게 불과 3, 4개월이라. 유카리는 확답을 피했다. 어쩌면 그녀 안에 분명한 답이 없을지 모른다. 작년부터 마음을 줬던 선배도 있고 갑자기 1학년인 내가 나섰으니 화가 나는 기분도 알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걸로 싸우는 건 무의미하지 않나? 무엇보다 이제 오무라 선배는 없는데. 지난주에는 매일같이 괴롭힘이 이어졌지만 곧 그만두겠지 싶어 참았어. 원래 그 선배들과는 부활동도 다르고 내게는 친구도 있으니까. 학교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부탁해. 하고 말하면서 드디어 유카리는 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번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 특히 할머니에게는. 란이 당황하는 게 밤거리 너머에서도 훤히 보였다. 이대로 가만둔다고 해서 괴롭힘이 중단된다는 보장은 없다. 무엇보다 유카리를 여기에 놔두고 돌아갈 수 없다. 어머니에게는 상담할 수 있지 않을까? 란이 쥐어짜낸 이 말은 본인도 괴로워하는 것 같았다. 유카리는 힘이 다 빠진 미소를 흘린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홀어머니라. 알겠죠? 버려진 아이인 당신이라면? 뉘앙스만으로 알아차린 란은 침묵을 지켰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란과 마찬가지로 나도 어쩔 줄 모르고 있다.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유카리의 기분은 훨씬 가벼워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유카리가 가족에게 돌아가겠다는 말은 꺼내지 않는다. 란은 이제까지 잘 해왔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처리 능력의 한계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내가 나서봐야 사태가 호전될 것 같지 않다.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15년 전에 중학생이었던 내 뇌가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다. 생각에 잠겨 있었던 탓이었을까?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를 나는 늦게 알아차렸다. 멀리서 달려온 것은 아니다. 가까이에서 한동안 고민한 끝에 결심하고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유카리. 그 목소리에 두 소녀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서와코가 서 있다. 참배길에 설치된 가로등을 등지고 유카리와 란을 내려다보고 있다. 뜻밖의 사태에 나는 몸을 숨기는 것도 있고 그쪽으로 향했다. 운동화의 바닥에서 듣기 싫은 소리가 났지만 누구 하나 이쪽을 쳐다보지 않는다. 사와코의 눈빛은 엄격했다.
나는 그 박력에 그녀가 유카리를 억지로 일으켜 끌고 가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유카리와 란의 대화를 사와코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린아이 때부터 유카리를 돌본 사와코는 할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을 것이다. 중학교 1학년이라는 나이는 부모에게 거짓 연락을 하고 이런 시간까지 밖에 있어도 될 나이는 아니다. 사태가 악화될 것 같으면 내가 끼어들어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사와코가 갑자기 표정을 풀었다. 미소를 짓는다기보다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다. 그리고 그녀는 유카리 앞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저녁밥도 안 먹고 배고팠지? 이거 먹어. 유카리의 손에는 매화가지 떡이 쥐어져 있었다. 나는 이해했다. 사와코의 눈에 담긴 엄격함은 유카리에게 향해진 게 아니었다. 딱 하나뿐인 손녀를 고통스럽게 한 상점의 존재에, 그리고 그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에게 향해졌던 것이다. 처음으로 유카리는 마음을 놓은 것 같았다. 그리고 얼마 후 눈물을 터뜨렸다. 할머니, 미안해요. 미안해요. 괜찮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도. 울어도 괜찮아. 유카리의 등을 쓸어주면서 다정한 말을 건넨다. 사와코의 목소리도 울먹이고 있는 듯하다. 란이 슬쩍 이쪽을 봤기 때문에 나는 손짓을 했다. 그리고 남은 두 사람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9. 사와코 씨, 내내 유카리 씨를 찾아다녔던 걸까요? 돌아오는 차 안 조수석에 앉아 골똘히 생각하던 란이 한 첫 말은 그런 의문이었다. 글쎄 모르겠다. 히로미 씨는 딸의 연락을 진짜로 받은 것 같던데. 편도 1차선에 빛나는 빨간 신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가 대답한다. 어머니 히로미가 정이 없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찾으러 나가야 한데도 어차피 누군가는 집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사와코는 낮에 유카리에게 황당한 감정의 칼날을 받았던 사람이다. 귀가가 늦은 손녀딸을 걱정하며 모두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도 이상할 게 없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기분은 히로미보다 강했을 것이다. 전방이 교차로를 지나가는 차는 없었다. 나는 놀리는 것처럼 란에게 물었다. 괜찮아? 하루에 2번이나 이런 거리를 외출해서. 그것도 이런 시간에. 아니요. 솔직히 저는 지금 아주 피곤합니다. 쓴웃음을 짓고 만다. 솔직히 말하지 않아도 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축 처져 있다. 이카이 오빠 탓이에요. 마스다이라 씨의 집 앞에서 갑자기 그런 이상한 말을 해서. 유카리의 동급생이라고 속이라는 지시를 두고 하는 말인 듯하다. 그 자리에서는 그러는 게 최선이었다는 판단에는 지금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 큰 거짓말도 아니었다. 그러나 란에게는 거짓말도 방편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미안해 하며 나는 사과했다. 하지만 렌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란이 바로 그 자리에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지금까지도 오겠다는 말은 하지 못했을 거야. 결과적으로 란이 하자는 대로 해서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해. 고마워. 그러자 란은 눈을 반짝 뜨고. 하지만 이대로 괴롭힘이 계속되어 마스다이라 상점의 영업에 지장이 계속되면 겹친 매화가지 떡을 못 먹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에요. 귀를 의심했다. 설마 그게 진짜 목적이었나? 만일 쑥스러워서 하는 거짓말이라면 잘도 가져다 붙였다. 신호가 파랑으로 바뀐다.
엔진이 회전하는 소리가 차 안에 울린다. 괴롭힘이 중단되면 좋은 텐데. 내 중얼거림에 라는 별 고민 없이 대답했다. 그만 둘 거예요. 유카리 씨의 말대로 장본인인 오무라가 없잖아요. 곧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거나 하면 사라진 사람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을 거려. 중학교의 일상이란 정신없으니까. 현역 중학생인 란이 하는 말이니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렌이라면 다른 의견을 주장할 것이다. 그렇게 바로 멈추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카이 형은 너무 무르다니까. 그러나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은 란의 말이 고마웠다. 다만 그녀는 다음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오무라 씨에게는 제가 상담해 보겠습니다. 전학생도 나름 죄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만약 유카리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으면서도 가정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것이라면 그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이다. 둘 사이에 교제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유카리의 말투로 보건대 지금은 이미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다자이후와 유치쿠는 결코 멀지 않다. 어른이라면 별다른 장애가 없을 거리이다. 그러나 중학생에게 이 거리는 같은 일본 어딘가에 있다는 정도의 절망적인 벽일 것이다. 그래도 새해가 되면 오무라가 처참배로 다자이후 덴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예전처럼 마스다이라 상점 앞에서 유카리와 나란히 사와코가 구운 매화가지 떡 이런 장면은 돌아오지 않는 청춘의 꿈을 지나치게 꾸고 있는 다 큰 어른의 한심한 바람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맞다. 라는 매화가지 떡의 기원을 알고 있어? 과자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란이라면 알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라는 고개를 저었다. 일설에 의하면 다자이후에 좌천되어 낙담해 있는 스가와라노 미치잔의 공의 비참한 생활을 동정한 할머니가 힘을 내라고 공에게 떡을 바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해. 미치잔의 공의 사후. 그 할머니가 묘 앞에 매화가지를 함께 떡과 공양해 매화가지 떡이라는 이름을 지니게 되었고. 어머, 그럼 그 떡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힘이 나게 하려고 만든 거네요. 사와코 씨는 그 떡 그대로의 일을 했다. 손을 쫙 부딪히며 좋아하던 나는 그 뒤 무대에 암전된 것처럼 침묵을 지켰다. 왜 그러지? 운전을 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던 내 귀에 얼마 후 그녀다운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사와코 씨가 그 기원을 생각하고 유카리 씨를 찾아다니는데 매화가지 떡을 들고 다녔을까요? 질문에서 어떤 답을 원하는지 알 수 없어 나는 신중하게 대답한다. 어떨까? 기원 자체는 알고 계셨겠지. 어차피 매화가지 떡집을 하시니까.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때 사와코 씨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해. 하지만 사와코 씨는 낮에 이카이 오빠가 한 말, 그러니까 제 주장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유카리 씨에게 매화가지 떡을 주는 것은 역효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미안하게 되었네. 확실히 그랬다. 사와코는 낮에 아기는 없었지만 유카리에게 억지로 매화가지 떡을 쥐어줬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하루에 2번이나 같은 과오를 저지르는 일은 그녀로서는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가 냉정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유카리를 걱정했다는 뜻이 아닐까? 사와코 씨는 낮에 내 얘기를 들은 후에도 어떻게 하면 유카리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유카리가 돌아오지 않는 절박한 상태에서 사와코 씨가 다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을 때 배가 고플 유카리에게 매화가지 떡을 주는 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도 나는 이상하게도 잘못되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아.
그건 결과적으로 잘 포장한 것 같지 않아요? 지나치다 못해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걱정이라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유카리에게 밝혔던 말을 우리에게는 하지 않았던 것일까? 우리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이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느꼈던 것이다. 핸들을 쥔 손에 살짝 땀이 고인다. 헛기침을 하고 내가 말했다. 사람은 낫다. 낫지 않다는 그런 논리로 걱정을 하는 게 아니야. 사와코 씨도 사실은 자신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을지 몰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게 걱정이라는 거야. 올바르지 않아도 자신을 억제할 수 없다. 어째서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죠? 사와코 씨에게 유카리는 무엇보다 소중한 손녀니까. 말할 것도 없이 나는 그 말을 가족이니까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말했다. 그러나 라는 다르게 해석할지도 모른다. 피가 섞였다는 말로 마음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들린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깊이 생각에 빠진 것 같았다. 그럼 혹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 내가 뺨에 찌르는 것 같은 시선을 느꼈는데도 응하지 않았던 것은 그녀를 보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차를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카이 오빠는 나를 찾아줄 거예요? 나는 떠올렸다. 란이 유카리에게 밝혔던 이야기를. 내가 들을 것을 알고 그녀가 고르고 또 골랐던 한마디를. 영상이 필름을 있는 힘껏 돌린 것처럼 아주 순식간에 모든 영상이 머릿속에서 돌아갔다. 거울로 후방을 확인한다. 따라오는 차는 없다. 나는 빈 차도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차를 멈추었다. 그리고 조금 전 응하지 못했던 시선을 마주했다. 당연하지. 어디든 너를 찾으러 갈 거야. 나 나름의 매화가지 떡을 가지고. 예컨대 그것이 아무리 내게 부담이 되더라도. 다행이다. 라는 웃었다. 마음 깊은 속에서 안도한 것 같은 웃음이었다. 우리 집의 소중한 란이 그런 짓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차는 다시 남쪽으로 길을 내려간다. 그건 모르죠. 라며 성을 낸 란의 목소리가 제법 쌀쌀해진 가을밤에 부드러운 빛을 던져주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